여러분, 유목민족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광활한 초원을 막 말 타고 질주하는 모습. 그렇죠. 국경지대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막 거침없이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전사들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사실 역사 교과서에서도 종종 그런 갈등 위주고 묘사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은 다양한 역사적 기록이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단순히 말 타는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삼아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설계했던 최초의 경영자들에 가깝습니다. 경영자요? 와,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기원전에 등장했던 흉노부터 시작해서요.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어낸 몽골, 그리고 거대한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까지 쫙 훑어볼 텐데요.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네, 이들이 어떻게 그 단순한 기동력을 무기로 삼던 집단에서 출발해서 실크로드 같은 거대한 글로벌 무역망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이원적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대제국으로 진화했는지 그 궤적을 오늘 낱낱이 추적해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요. 이동성을 생존의 기반으로 삼던 유목사회가 완전히 이질적인 정주사회, 즉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했느냐 하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 이유, 즉 Y를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두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제국을 통치하게 된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조직을 관리하거나 완전히 이질적인 두 문화를 하나로 합칠 때 나타나는 패턴과 아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맞아요.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과거의 이 두 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는 건 여러분께도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에도 분명히 적용할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진화의 첫 단추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기원전 3세기의 흉노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흉노족. 자료를 보면 흉노의 가장 큰 핵심 무기는 단연 기마병의 기동력이었어요. 말과 활의 결합이죠. 치고 빠지기의 달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이 무력으로 농경민의 식량을 뺏고 끝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흉노가 역사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흉노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력을 일종의 경제적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경제적 지렛대요? 네, 정복해서 직접 땅을 다스리는 건 너무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대신 공포감을 심어주고 항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뽑아내는 게 훨씬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진짜 스마트하네요. 그 전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평성의 치욕 사건이잖아요. 한나라 고조 유방이 겪은 굴욕이죠. 맞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기세 등등하게 무려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흉노의 리더인 묵특선우의 유인책에 보기 좋게 빠져서 백등산이라는 곳에 무려 7일 동안이나 고립돼 버려요. 맹추위 속에서 식량도 없이 얼어 죽을 위기였죠.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죠? 묵특선우가 유방의 군대를 거기서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완벽한 포위망을 짰거든요. 근데 유방의 참모가 묵특선우의 왕비한테 몰래 엄청난 뇌물을 바쳐요. 그랬더니 선우가 슬쩍 한쪽 포위망을 열어서 황제를 도망가게 해줍니다. 하하,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준 거군요. 맞아요. 황제를 살려 보내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흉노의 고도화된 외교 전략입니다. 흉노의 진짜 목적은 한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중원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군요. 척박한 초원에 사는 유목민에게 절실한 건 농경사회에 풍부한 비단, 곡식, 찰기 같은 물자들이거든요. 황제를 죽여서 중국 대력이 혼란에 빠지면 그 물자 공급이 끊기잖아요. 아하, 황제를 살려두는 대신 우리한테 계속 조공을 바쳐라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살려보내는 대가로 한나라의 국부가 끊임없이 흉노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아주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 파이프라인이 역사에 기록된 화번공주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나라는 평화를 구걸하는 대가로 황실의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시집 보내야 했고요.
굴욕점이네요, 진짜. 거기에 매년 엄청난 양의 비단과 식량, 술을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흉노는 중국 땅을 직접 통치하면서 피 흘리고 골치 아플 필요 없이 그냥 세금 걷듯이 한 나라의 경제력을 뽑아먹는 외교적 우위를 완성한 셈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경제적 실리를 챙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흉노가 분열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서진한 흉노의 일파가 훗날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훈족으로 이어졌다는 게 아주 유력한 거시적 연결고리입니다. 와, 훈족, 아틸라의 그 훈족이요? 맞습니다. 이들이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고 결국 그게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죠. 동양의 초원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서양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네요. 진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기동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기동력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6세기쯤에 등장한 세력이 바로 돌궐, 튀르크족입니다. 돌궐은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죠. 한때 영토가 10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으니까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대등하게 경쟁했습니다. 네, 영토도 엄청났지만 저는 돌궐에서 제일 놀라운 사실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유목민족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오르혼 비문 말씀이시죠? 맞아요. 돌궐 문자로 자신들의 역사를 돌에 딱하니 새겨놨잖아요. 문자를 발명했다는 건 진짜 엄청난 도약 아닌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문자가 있다는 건 단순한 부족 몇 명차를 넘어서 확고한 문명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기록할 줄 아는 문명이라는 거네요. 게다가 이 튀르크족이 나중에 서쪽으로 쫙 이동하면서 실크로드를 거쳐 이슬람교로 개종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셀주크 튀르크고 그게 지금의 터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유목민의 이동성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문명과 종교를 이식하고 전파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력으로 삥 뜯는, 무력으로 조공을 받는 모델도 강력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세기쯤 되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처럼 아예 중국 본토 일부를 장악하고 들어앉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주사회를 직접 지배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말을 타는 소수의 유목민 지배층이 정착해서 농사짓는 압도적 다수의 한족 피 지배층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생업도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아요. 요나라 같은 경우는 송나라를 압박해서 매년 막대한 은과 비단을 받아내는 전연의 맹약을 맺기도 했지만 결국 핵심은 내부 통치였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이원적 통치 체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영문으로는 듀얼 거버넌스 시스템즈라고 하죠. 두 개의 룰을 동시에 노린다는 뜻이죠. 네, 요나라는 자기들 지배층인 거란인과 유목민들을 다스릴 때는 초원의 전통을 따르는 북명관제라는 제도를 썼습니다. 유목민 맞춤형 제도군요. 반면에 새롭게 정복한 대다수의 한족 농경민들을 다스릴 때는 원래 중국의 전통 관료 제도로 그대로 살린 남명관제를 시행했습니다. 와, 억지로 하나로 합치지 않았네요. 금나라도 비슷했죠. 맞습니다. 여진족의 금나라도 자기들 고유의 군사 행정 조직인 맹안무국제를 꽉 쥐고 있으면서 정복한 중국 지역에는 중국식 지방행정인 주현제를 동시에 가동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무조건 본사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현지 지사의 시스템을 존중해 준 거잖아요. 마찰 비용을 줄이자고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무력만으로는 다수를 오래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글로벌 기업의 리더라면 이렇게 이질적인 두 그룹을 통합할 때 어떻게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을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들이 정체성을 안 잃으려고 했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아, 독자적인 문자 발명이요? 네, 압도적인 한족 문화에 먹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란 문자, 여진 문자를 발명해서 공문서에 썼거든요. 흡수되지 않으려는 치열한 방어 기제였죠. 현지화를 하면서도 핵심 코어는 절대 잃지 않겠다는 의지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몽골 제국이 등장할 차례군요. 네, 13세기 칭기즈칸의 등장과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대통합입니다. 칭기즈칸은 그동안 유목민족의 한계였던 부족주의를 완전히 깨부셨어요. 천호제라는 기발한 시스템이죠. 유목민을 1000명 단위로 딱딱 끊어서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에게 맡기는 철저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차련으로 뭉친 파벌을 싹 다 해체해버리고 오직 능력 위주로 칭기즈칸 한 명만 바라보게 만든 거잖아요.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단일 군사기계로 포맷해버린 겁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쿠빌라이 칸 때는 원나라를 세우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네, 몽골의 파괴와 평화라는 무슨 말이죠? 맞아요. 처음 정복할 때는 진짜 잔혹하게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이 끝나니까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번영하는 시대,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가 열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파괴자가 어떻게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나? 그 해답은 바로 몽골이 깔아놓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역참제도요? 맞습니다.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는 역참을 세웠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마다 말을 갈아타고 쉴 수 있는 스테이션을 둔 거죠. 거기서 쓰던 프리패스 통행증이 패자였죠. 네, 칸이 내려준 그 패자만 보여주면 제국 끝에서 끝까지 신선한 말과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륙 전체를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해버린 물류혁명이었어요. 물류가 툴리니까 경제도 하나로 묶이잖아요. 전 여기서 몽골의 경제적 혁신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화폐 교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몽골은 단순히 무식한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넓은 제국에서 금화나 은하 같은 무거운 동전을 들고 다니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칸의 도장이 찍힌 지폐인 교초를 유통시켰습니다. 근데 종이 쪼가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쓰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국가는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고 모든 세금을 오직 이 교초로만 내게 강제했습니다. 아, 세금을 종이로만 내야 하니까 무조건 지폐를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국가가 확실하게 사용처를 보장하니까 완벽한 신용화폐로 기능하게 된 겁니다. 현대 법정 화폐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진짜 고도의 경제 시스템이네요. 게다가 인사정책도 엄청 파격적이었죠.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서 몽골인이 군사권은 쥐었지만 재정이나 상업 같은 복잡한 실무는 생목인들한테 다 맡겼잖아요. 네, 이슬람계의 중앙아시아인들, 상업과 숫자에 아주 밝은 전문가들이었죠. 철저한 윤리역치네요. 이런 환경이니까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 같은 여행가들이 팍스 몽골리카의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군요. 동서양의 교류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중국의 화약, 나침반이 서양으로 가서 역사를 바꿨고 이슬람의 정교한 천문학과 수학이 동양으로 쫙 밀려왔죠. 원나라 때 달력인 수시력이 이슬람 역법 영향을 받았다는 디테일을 보면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따로 없네요. 하지만 그 대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교초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초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아,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제국의 붕괴로 이어섰군요. 자, 이제 명나라 시대를 지나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대제국 청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주족이 세운 융합의 마스터피스죠. 네, 누르하치가 만든 강력한 군사 행정 조직 팔기군을 앞세워 베이징에 입성했는데요. 청나라는 앞선 유목제국들의 성공과 실패를 아주 완벽하게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수의 만주족이 압도적 다수의 한족을 거의 300년 가까이 다스려야 했으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강경책과 회유책,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죠. 채찍부터 보면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만주족 풍속인 변발을 전한족한테 강요를 했어요. 머리를 깎지 않으면 목을 자르겠다고요. 네, 물리적인 복종의 표시였죠. 그리고 사상 통제도 철저했습니다. 문자의 옥기라고 들어보셨죠? 아, 리터러리 인퀴지션? 체제 비판하는 글 쓰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거요? 만주족을 조금이라도 비하하거나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글을 쓰면 본인뿐만 아니라 구족을 멸할 정도로 아주 엄벌에 처했습니다. 지식인들의 반항 의지를 싹부터 잘라버린 거죠. 숨막히는 공포정치네요. 근데 당근, 즉 회유칙은 또 기가 막히게 달콤했어요. 아주 정교한 회유책이었습니다. 청나라는 고위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딱 절반씩 똑같이 임명했습니다. 지분율 50대 50.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철저히 존중하고 명나라 때부터 이어지던 과거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한족 지식인, 즉 신사층한테
출세할 수 있는 사다리를 그대로 놔둔 거네요? 우리 지배권만 인정하면 너희 문화도 지켜주고 권력도 나눠줄게. 이러니까 한족 엘리트들이 굳이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완벽한 포섭이네요. 정치가 안정되니까 경제도 빵 터졌잖아요. 세금제도 개혁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강희제 때 도입된 지정은제입니다. 아주 혁명적이었죠. 원래는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인두세, 땅에 내는 토지세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인두세를 토지세에 얹어서 영구히 합쳐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낼까봐 호적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다 양성화되고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죠. 그 덕분에 인구가 폭발해서 청나라 인구가 무려 4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 먹고 살기 힘든 일부 사람들이 동남아로 이주하면서 지금의 화교 사회가 형성된 거고요.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외교나 문화적으로도 서양 선교사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서양 학문을 흡수했죠. 마테오 리치의 고녀만국전도 같은 서양 지도가 들어오면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크게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와, 이원적 통치 체제의 정교함부터 경제적 대호황, 서양 학문 수용까지 진짜 유목제국의 통치술이 정점을 찍었네요. 하지만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그 완벽해 보이던 청나라의 치명적인 복선이 하나 깔리거든요. 18세기 말 걸륭제 시절 영국의 메카트니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무역 좀 확대하자고 찾아온 그 영국 사절단이요? 네. 근데 걸륭제가 아주 오만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는 물산이 풍부해서 너희 같은 서양 오랑캐 물건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돌려보내죠. 그 콧대 높던 거절이 나중에 아편전쟁이라는 끔찍한 시련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논의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생각해 보시죠. 수백 년 동안 이 유목민족들은 완전히 다른 정주 사회의 문화, 유교, 관료제 등을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면서 대제국을 이룩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적응해왔죠. 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거대하고 완벽하게 안정적인 청나라를 완성한 바로 그 전성기의 순간, 이들은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외부 세력 앞에서 적응을 멈춰버렸습니다. 과연 이 완벽한 통합과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변화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은 아닐까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자만심이 유연함을 죽여버린 거네요. 성공의 저주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생존까지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회사나 조직은 혹시 너무 완벽하게 잘 굴러가고 있어서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시그널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초원의 기마병에서 출발해서 이원적 통치체제를 고안하고 팍스 몽골리카로 전 세계를 연결한 뒤 청나라에 이르러 융합 통치술의 정점을 찍은 유목민족의 긴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진화의 궤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의 새로운 통찰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변화에 대한 유연함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